정부가 연말까지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 나랏돈이 들어가는 공공 일자리인데다 대부분 길어야 6개월도 안 되는 단기 임시직이어서 긴급 처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달 동안만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는 87원 정도 떨어집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30여 쪽에 걸쳐 30여 개의 방대한 범죄 사실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친인척 비율만으로 비리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독도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하라고 도발해왔습니다. 일상적인 외교 루트가 아닌 독도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회의체 등을 설치하란 주장으로 최근 일본 정부 여당발 도발이 위험 수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시키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버스 추락 사고는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낙하물 때문에 차량 넉 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거치대 없이 아무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편하다 보니 최근 많이 생겨났는데요. 얌체 이용객과 잠적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일자리 약 6만 개를 더 만들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2달 만에 또 내놓은 일자리 대책입니다. 대부분 6개월이 안 되는 임시직인데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석 달째 계속된 고용 쇼크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내려가자 일단 긴급 처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달 안에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청년과 퇴직한 중장년, 노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모두 나랏돈이 들어간 공공 일자리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늘립니다. 라돈 측정 서비스, 산불 및 전통시장 화재 감시,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공공 서비스 인력도 뽑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원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짧게는 한 달, 길어도 6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일자리로 안정성도 떨어져서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야당에선 이런 단기 일자리가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짜 일자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항구적인 일자리, 또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단기 처방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고용 쇼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부는 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를 반년 동안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나온 대책입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 다만 정부도 국제 유가가 더 뛰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 기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만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유류세를 15% 낮춥니다. 이렇게 하면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가 87원, LPG는 30원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유류세를 내리는 건 내수가 부진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할인해준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월 5,000km인데 기름값만 월 40만 원이 넘는데 많이 뛰는 사람은 좀 도면 되죠. 그 대신 안 오른다는 전제예요. 정부도 기름값이 더 올라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기름값도 1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 대책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정부가 올해 안에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이후에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대책인데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위 기간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거를 어쨌든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 탄력 근로제는 한 주에 64시간까지 일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만 52시간을 안 넘으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일이 몰릴 때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로 바뀐 뒤 줄어든 노동 시간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특히 게임이나 전자제품 출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연구개발직, 여름이나 겨울에 일감이 몰리는 업체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오늘 노동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2달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카풀앱 등으로 논란이 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공공투자 등 전방위 대책을 언급했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놓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만 30여 개에 분량은 230여 쪽에 달합니다. 90여 쪽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0여 쪽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사법농단 의혹의 백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혐의와 검찰 수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법조팀의 이가혁 기자와 이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다 봤습니까? 간접적으로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서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네,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 개수를 약 30여 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30일에 5년 만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이 아주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 특히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정당 해산 심판 뒤에 의원들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예.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간부를 직접 당시 2심 재판부로 보내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 당시 박근혜 정부로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약간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비춰지기도 했는데 예. 이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권한에 따라 내린 결정 이렇게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서 즉 자존심 싸움에 좀 이겨보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한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2심 재판장이 현직에 있는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230여 쪽이라는 방대한 분량 자체가 아무튼 검찰로선 이번 수사에 명운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임 전 차장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넣은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준비된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이렇게 좀 나열해봤는데 사실 다 담기도 어려워서 빠르게 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수는 올해 6월에 검찰 수사를 전후해서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그 내부 문건을 기초로 이미 수사가 된 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의 혐의 구조는 비슷한 골격입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서 지시나 요청을 받고 이걸 행정처에 있는 법관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1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이 윗선에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이런 윗선을 소환할 명분이 생기고 향후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되는 예. 겁니다. 아무튼 모든 관심은 사실은 저 맨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쏠리고 있는데 이번 그 청구서에서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영장 청구서에는 이 범죄 사실마다 누구누구와 공모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임 전 차장이 누구와 공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써놓은 것인데요. 예.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또 판사 사찰 지시, 또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비자금으로 돌려 쓴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결국 이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렇다면 내일 모레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판사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있는데도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임 전 차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또 윗선이나 후배들에게 계속 미루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점을 볼 때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차명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임 전 차장도 그렇고 더 나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다 내로라는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뭐라고 발언할까요? 네, 일단 많은 혐의에 적용된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행정처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게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입니다. 예.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80명이 넘는 판사를 조사했고 또 가져갈 만한 증거는 다 이미 가져가지 않았냐. 인멸할 증거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이런 예. 취지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또 예산을 비자금으로 돌려 쓴 의혹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실 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 그대로 분수령 혹은 갈림길 기로에선 지금 검찰의 수사 내일 모레 상당 부분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통공사 관련 의혹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해명을 살펴보면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허위 자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논거로 정규직 전환 발표 시점을 꼽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시점이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보다 늦다는 겁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무기계약직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억측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주장엔 구멍이 많습니다. 교통공사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로부터 전환 승인이 난 것은 그보다도 앞선 시점입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서울시가 산하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정규직 전환을 독촉하고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친인척이 무기계약직 채용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정규직 공채는 20일 이상 공고한 데 비해 무기직은 일주일 이상 공고 후 뽑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친인척 규모를 108명에서 2명 추가됐다고 했다가 오후엔 11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수서역장의 부인과 처형, 노조 지회장 아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혹이 가짜뉴스, 정치공세라는 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가족 직원의 비율입니다. 그조차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죠. 물론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정치적 판단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 직후부터 감사원 감사를 진상조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하는 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하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얼마나 더 걸릴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감사를 해도 내년 5월쯤이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급한 비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감사원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인들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국정조사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4차례 했습니다. 정권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야당의 주장 역시 이슈 이어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수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질문 정도로 밝혀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정치 공세만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야당은 그런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해서 현재의 현안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JTBC 김나은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한국 정부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 논의하자고 도발해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일본 주권이 침해됐다면서 독도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외교 루트를 통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노 외무상도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자민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독도를 방문한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의 영토 특위는 일본 주권이 침해됐다며 외무성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에는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적인 외교 채널과 별도로 독도 문제만을 다루는 기구나 회의체를 만들어 독도 문제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노타로 외무상도 지난 22일 정부로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스가 관방장관도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4차례나 항의했다며 항의 루트를 세세히 밝혔습니다. 事前の抗議、中止、この申し入れにもかかわらず上陸が強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す。 앞서 미야코시 미츠히로 영토 담당 장관은 독도 방향에 우리 고유의 영토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잇따른 독도 도발은 아베 총리가 새 임기 안에 밀어붙이겠다는 개헌 이슈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시점을 내년으로 공식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남북 간의 시간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죠. 어제 워싱턴을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를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남북 간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이 약속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약속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올해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북미 정상회담 전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합의를 도출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종전선언도 협상 대상인 만큼 북미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고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남북이 만나 해볼 역할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 접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특별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한어총, 즉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지난 2013년에 여야 의원 8명에게 정치 자금을 보내면서 이른바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현역 의원과 보좌진 등 18명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한어총 내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정치인 후원금 명목의 돈을 모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기간 운영비 관리대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원과 보좌진 등 18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국무총리실 옆에는 선물 구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날짜와 방법,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4월 한어총이 자체 감사를 벌이던 중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김용희 회장 측이 제출한 문건입니다. 본인이 빼돌린 게 아니라 로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낸 겁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김 회장이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지급했고 한어총 계좌에서 김 회장의 개인 계좌로 450만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찾아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회장이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매년 정치인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왜 굳었다. 그래가 왜 굳어가지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문건에 등장하는 의원실 등에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김 회장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까지 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 소속 한 의원실 측은 해당 문건에 적힌 날짜와 다른 시기에 김용희 회장이 의원실 후원 계좌로 100만 원씩 2차례 송금을 한 적은 있다면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후원금을 되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희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린이집보다 먼저 문제가 된 유치원 관련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유은혜 장관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유 장관은 내일 이 자리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하루를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유치원들이 다음 주에 휴업을 하고 내년에는 원화도 받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강신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한유총의 비대위원 한 분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 소속 유치원 250여 곳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휴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내년 신입생도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교육부 탓에 비리 집단이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부산지회의 갑작스런 결정에 다소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각 지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집단 휴원과 신입생 모집 거부가 다른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오전 유치원 비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교육청은 하루 먼저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차를 구입하고 콘도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18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교육부의 유치원 비리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부모, 사실 양쪽 다 심란한 상황이긴 하겠죠. 집단 휴업이 지금 부산 밖으로까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쪽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용림 비대위원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려고 했다가 기차를 놓쳐서 지금 대전까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좀 우여곡절 끝에 연결이 됐는데 부산 지역 유치원들은 월요일부터 집단 휴업을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원화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 전북 지역은 어떨까요? 네, 먼저 이 문제에 제일 언론에 보도된 H유치원이나 L유치원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자로서 정말 마음 깊이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전북 지역은 더욱이 이 마음 아픔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저희들도 자숙하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이런 큰 사태까지는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으로 계시니까 다른 지역도 그러면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부산 지역의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발표에 따라서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의 놀이, 아이들의 기쁨, 아이들의 느낌을 우리가 간직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의 정치 또 그리고 정부의 어떤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줘야 되나 싶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보호해주고 싶고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아이들에게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여지껏 가슴을 부여잡고 예. 그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고민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내일 그 비리 유치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유총에서도 뭔가 또 다른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사태가 더 확산되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말씀을 많이 네, 하셨으니까. 오늘 한유총에서도 예, 말씀하시죠. 네, 오늘 한유총에서도 비대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숙하는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예, 그 자숙하는 모습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물론 그것이 학부모를 통해서 온 돈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보조한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태까지 있어 왔고 그것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예를 들면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뭔가 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첫째는 그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법, 규율, 규칙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저희에게 맞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법 혹은 법인, 공공기관에 맞는 재무회계법이다 보니 저희가 좀 이렇게 정부와 충돌이 있었고 그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리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초중고 사립학교와 유치원과 뭐가 어떻게 달라서 같은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신가요? 네, 일단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는 건물에서 모든 학교 설립 자체를 국가에서 해줬거나 혹은 법인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립 유치원은 개인의 투자로 개인의 사비로 생계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 어느 날 지원비라는 학부모 부담금을 저희에게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는 서서히 공립인지 사립인지도 법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건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긴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건물 등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뭐 건물은 개인 건물일 수도 있겠으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엄연히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몇십만 원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유치원이 이것을 잘 쓰고 있는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든 좀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를 에듀파인에 들어갈 수 네.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닙니다. 무조건 에듀파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재무회계 규칙이 지금 저희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그런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감시하려면 공립에 투자된 아이들의 수업료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같이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공립학교하고 어디하고 똑같이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요? 공립학교에도 국가 세금이 투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하나도 안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투여된 국가 세금 그리고 학부모에게 저희는 일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예. 지원금을. 이런 부분들을 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는 오히려 적은 세금의 혜택을 받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같이 에듀파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법,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장으로 받아들이고요. 글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액수의 다소를 떠나가지고 또 네.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당 22만 원에서 29만 원 매달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붙는 여러 가지 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단지 어떤 그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감독도 없이 그냥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왜냐하면 그 다 모든 분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 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일 그런 부분, 네. 예, 말씀하세요. 짧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떠한 저희들과 협의된 상태에서 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예. 하겠다.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국민에게 공포되고 비리라는 오명을 썼으면 좀 덜 그런데 예. 준비 없이 먼저 이렇게 공지가 되고 국민에게 죄인처럼 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런 법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 같은 마음을 전국 모든 원장님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볼 낯이 없습니다. 예, 네. 뭐 원장님들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하시는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유치원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좀 요즘 뉴스가 불편하고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장님들도 규탄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과 거기에 수고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의 입장도 좀 대책을 좀 세우시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유총의 김용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아 관심을 끈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본인과의 불륜설이 제기된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김부선 씨 사건도 더 이상 맡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의 불륜설이 불거집니다. 그러자 김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3달 만에 돌연 소송을 취소하겠다는 문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조차 몰랐던 이 문서는 수사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도맘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남편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소송 취하서를 냈다는 겁니다. 공범인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난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강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송을 취소하라고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남편에게 간단한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 변호사가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외부인 접견 시간 등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변론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된 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2번의 살해 협박 그리고 6번의 이사,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전 남편에게 지난 4년 동안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 남편을 피해서 집을 옮기고 보호 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딸들은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출근한다는 엄마는 한줌 유골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수영을 하러 운동을 갈 거다. 나서 출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파트 입구에서 4년 전 이혼한 남편 김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악소리조차 내지도 못하고 13군데를 찔러서 이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얼마나 무서웠고 아팠을까. 20년 가까이 이어진 김 씨의 폭력은 집요했다고 유족은 말합니다. 아빠가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 집에 와봐라. 폭력은 이혼 후에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빠가 동생의 뒤를 밟아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칼과 테이프, 밧줄을 들고 가서 칼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했다고 해요. 김 씨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쫓아갔다고도 합니다. 유족들은 김 씨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8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13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당시 미궁에 빠졌다가 경찰이 최근에 다시 수사를 해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과학 수사를 한다는 수사기관을 믿었던 피해자 유족들은 허탈해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2005년 5월 강원도 강릉에 살던 69살 장모 할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감고 있던 테이프에서 1cm 크기의 쪽지문이 나왔지만 당시엔 분석을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나 지난해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쪽지문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과학적 수사기법의 성과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51살 정모 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정 씨를 무죄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다고 정 씨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고요. 난 허벅지 무릎을 때리고. 제가요? 계단에서 그렇잖아 매일. 유가족들은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사단 무수기단 만들어 놓고는 오늘 날에 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허탈하게 만들어주냐고. 아예 말이나 말지.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제기한 강압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떨어져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낙하물을 피하지 못해 휘청이는 모습이 뒷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같은 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차로를 바꿉니다. 앞서가던 화물차와 부딪히고 휘청이더니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버스는 화물차 뒤를 따라 이곳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차가 길에 떨어진 낙하물을 보고 급히 피하자 버스도 이를 피하려다 앞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은 겁니다. 떨어진 화물은 합성수지 원료가 담긴 1톤가량의 대형 포대 2자루였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승객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은 직접 유리창을 깨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런 상황이라 막 유리 파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경찰은 20분 만에 포대를 떨어뜨린 25톤 화물차 53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대가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소형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그물과 어구를 떨어뜨렸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도로에 멈추면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8살 강모 씨가 숨졌고 손녀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낙하물 사고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40여 건에 달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했는데 2시간 만에 4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도망을 가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트럭들이 음주 측정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뒤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한 겁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따라갑니다. 결국 승용차는 얼마 가지 못해 앞서 달리던 트럭에 가로막혔고 갓길에 멈췄습니다. 앞에 그 트럭을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이제 순찰차가 그 상향등을 켜가지고 좀 트럭 보고 협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술이 좀 많지. 운전자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경기 남부고속도로의 31개 톨게이트에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2시간 만에 45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3분 만에 1명꼴로 적발된 겁니다. 절반이 넘는 26명이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16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취소 상태였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차를 모는 운전자가 많은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중학생이 경찰과 차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뒤지다가 아예 차째 훔쳤습니다. 무려 25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질주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옆으로 SUV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순찰차가 쫓아가 보려 하지만 금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는 경찰 바리케이드와 정차한 차량에 막혀 결국 멈춰섭니다. 세워도 안 세우니까 오다가 결국 여기서 이제 숫자 7대나 와가지고 양쪽 다 막은 거예요. 14살 박모군은 그제 오전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열쇠가 꽂혀 있는 걸 보고는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겁니다. 박 군은 광주까지 직접 운전해 14살 유모군 등 친구 3명을 태우고 전남 광양시를 거쳐 고흥군 녹동항까지 250여 킬로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도난 차량 신고로 발각된 박 군은 경찰의 정차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 킬로미터를 달아나다 이곳 검문소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고흥에 사는 박 군은 선배를 만나러 나주에 왔다 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또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주차된 차 안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박 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차에 탄 나머지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정된 사안인데요. 부산 지역의 유치원 내일부터 휴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철회됐습니다. 결정을 번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아까 전북 지역의 비대위원과 인터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내용은 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동자 2명이 숨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환경부는 단순 질식 사고로 규정해왔죠. 저희 뉴스룸에서는 환경부가 과거 비슷한 사고를 화학 사고로 처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를 단순 질식사로 규정한 것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도 사고 발생 50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 질식사고로 처리되면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가 숨지고 5분 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사고로 처리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시간 50분이나 늑장 신고를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화학사고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5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질식이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냐를 가르는 핵심은 사고로 화학물질이 밖으로 새나갔느냐의 여부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고 다음 날 조사 보고서엔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방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2015년 두 건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방부에는 군대 내 비리나 비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사본부가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 직원들이 아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나 군대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지난 5월 이곳의 사급 간부 A씨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투서가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아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4월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B씨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화표를 할인받기 위해 준위로 신분증을 변조하려 한 사실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과연 떳떳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서면 경고만 했고 이후 공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또 B씨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군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한강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 지나가다 한 번쯤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습격 사건 이후에 청와대를 방어할 목적으로 서울 곳곳에 이런 검문소가 수십 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지만 근무하는 군인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인근 서강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창문을 보시면 보안 필름이 모두 벗겨져서 내부의 문건이 고스란히 들여다 보이고요. 또 이 문이 도대체 언제 열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물쇠 구멍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이런 검문소는 현재 33곳입니다. 한 곳당 관리비가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 듭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쓰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대교 위에 있는 수방사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 5년간 이들 검문소에서 실질적인 검문 검색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안입니다. 이곳은 마포대교 남단 수방사 검문소 앞입니다. 하지만 조명을 일부러 켜지 않으면 사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 건물은 어둠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소굴의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광객이 와서 보면 또 흉물스러워요. 아니 빨리 제거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있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전방의 민통선 부근 검문소 72곳에는 별도의 예산이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나무를 캐러 군사지역에 들어가는 민간인들 적발 건수만 연간 200~300건이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겁니다. 육군은 수방사 헌병 인력 규모가 감소하며 상주 병력이 줄었지만 크고 작은 훈련을 계속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리 수술이 화제였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2년 동안 수술실을 773회 드나든 출입 대장이 드러났고
한 영업사원이 척추 수술에 직접 참여한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분홍색 수술 모자를 쓴 영업사원이 수술용 흡입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환자에 갖다 대자 쉭하는 소리가 납니다. 흡입하는 소리가 들리죠. 분명히 막대기를 갖고 부위를 표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개연성이 굉장히. 예.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대리 수술 기록은 2016년부터 4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 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불려온 의사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려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답변하다는 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백 차례나 수술실을 드나든 출입관리 대장도 공개됐습니다. 654일 동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773회 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꼴 이상으로 수술실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지하지 못했어요. 네. 방문 목적으로 아예 수술 보조라고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2년간 220번에 걸쳐 수술실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오늘은 특별한 무대에 섰습니다. 전 세계 청춘들이 공감하는 우리말 가사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려서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도착하자 몇 시간을 기다리던 팬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상이잖아요. No, I don't have ticket. I just came for the red carpet. 이 시상식은 원래 무료 입장이지만 온라인 예매 당일 표가 매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화관문화훈장을 받게 돼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안표까지 생겨나 최고 150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래로 한글을 또 한국 문화를 알린 7명의 소년들. 평균 나이는 23.7세로 그동안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참 의미가 크고 보통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 훈장을 주지만 방탄소년단은 특별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늘 전투복 입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방탄하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절대로 방탄 조끼 안 입어도 얼마든지 되겠어. 이번 시상식에선 가수 김민기 씨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조동진 씨, 그리고 배우 이순재 씨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 제조사 청정원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보건당국도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이틀 전에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식품 위험 정보가 많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식품안전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있구나. 이번 달 초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유명 아이스크림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발견하자 헛웃음을 짓습니다. 여름에도 이미 많이 먹었는데 아이들도 먹였고요.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처음 올라온 곳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였습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안전에 문제가 생긴 식품들의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이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보를 분류해 놓은 기준도 복잡해 애써 찾아서 들어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적합이면 사실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용품이 따로 있고 부적합이 따로 있으면 조금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식약처는 오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을 회수했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상 청정원도 사과문을 내고
모든 캔햄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만화 보노보노와 영화에도 나와서 친숙한 미국 너구리 라쿤이 길거리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광견병의 숙주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라쿤 한 마리가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두 발로 일어나 테이블 위를 살피고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합니다. 이번 달 초 서울 한 카페의 CCTV에 찍힌 길 잃은 라쿤의 모습입니다. 꼬리에 선명한 줄무늬, 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앞발이 국내산 너구리와 다른 외래종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라쿤을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행하고 있는 라쿤 카페에서 탈출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올해 7월, 9월에도 신고가 들어와 포획에 나섰습니다. 야생의 라쿤은 광견병에 걸릴 수 있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온순하죠. 근데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익숙하고 귀여운 외모지만 번식력을 얕봐선 안 됩니다.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 데다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생태계 교란의 위험도 매우 커서 지적했는데 규제와 관리가 엉망입니다. 일본에서도 한때 수입에 열을 올리다 전국적으로 퍼져 생태계를 교란하자 결국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어떻게 살해됐는지 그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살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했고 미국은 사건 관계자로 보이는 21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카슈크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은 날부터 살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살 추정일 나흘 전입니다. 영사관 측은 이혼 확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온 카슈크지를 시간이 걸린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암살에 관계된 인사들이 분주히 사우디를 오갑니다. 카슈크지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 1일 요원 3명이 이스탄불에 들어왔고 2일 새벽 두 번째 팀원 3명과 팀원 9명이 미난기와 전세기로 도착했습니다. 몇몇은 알로바 지역 등을 미리 답사했습니다. 감사를 이유로 영사관 직원들을 한 사무실에 모여있게 했고 CCTV도 모두 끊었습니다. 카슈크지가 다시 영사관을 찾기 1시간 전입니다. 임무를 마친 요원 15명은 이틀에 걸쳐 3팀으로 나눠 터키를 떠났습니다. Ve deliller Cemal Kaşıkçı'nın vahşi bir cinayete kurban gittiğini gösteriyor.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도 사건에 연루된 21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은폐라면서도 빈살만 왕세자가 통화해서 자신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아서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고액인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이 쌓여있던 메가밀리언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으며 추가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명이 당첨금을 모두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독거노인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거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고시원을 양질의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7,3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2,800명, 9.3% 줄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출생아는 22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는데 이 역시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노동자상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징용 피해자의 사진과 추모글 등을 새긴 표지석에 누군가 유성펜 등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동자상이 세워진 곳엔 CCTV도 없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누가 낙서했는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환호했지만 닷새 만에 끝이 난 한화. 한화 팬들이 가장 허탈했던 장면은 아마 번트였을 겁니다. 그걸 왜 척척 못하나 하실 텐데 까다로운 번트가 이번 가을 야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을 방망이에 가볍게 맞히기만 하면 되는데 한화 하주석의 번트가 잇따라 실패합니다.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뒤 결국 삼진. 한화의 8회 찬스는 이후 병살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화는 번트에 지고 말았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선 김회성이 번트 실패 뒤 3루 땅볼을 쳐 한 번에 3개의 아웃 카운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공을 내야에 떨구기만 하면 되는 번트. 그런데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공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타구 방향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점을 뽑는 게 중요한 가을 야구에선 정규 시즌보다 번트를 더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긴장 때문에 번트 실패는 더 많습니다. 한화는 정규 시즌에서 10개 구단 중 가장 번트를 적게 대면서 성공했는데 가을 야구에선 되레 번트 작전이 잘 들어맞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넥센이 스퀴즈 번트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찬스마다 희생 번트로 득점 가능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홈런이 펑펑 터지는 요즘 야구에서 번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을 야구는 또 다릅니다. 넥센과 SK의 플레이오프는 어쩌면 거포들이 쏟아낼 홈런보다는 작은 번트에서 승부가 결정날지 모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빌렸다가 반납하는 거라서 편리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를 넘는 얌체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서울시의 따릉이와는 달리 거치대가 따로 없고 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잠금 장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목적지 바로 앞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내 집 앞 등 목적지까지 타고 가 자물쇠를 채우면 반납이 완료됩니다. 다음 사용자는 이렇게 주차된 자전거를 지도에서 찾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지도에 표시된 자전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건물 주변에는 빌릴 수 있는 자전거가 2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건물 안팎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 안에 주차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럼 못 찾아요. 몇 번 보셨어요, 안에? 네, 그냥 욕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건물 뒤쪽에 잘 보이지 않게 세워두거나 건물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공유 자전거를 사유화하려는 겁니다. 길 한가운데 자전거가 서 있기도 합니다. 반납한 자전거인데 주변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반납한 겁니다.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신고와 벌점을 주기도 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풀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던져져 있었던 자전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중국에 비해 국내에선 실패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잠적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어플에는 로그인조차 되지 않지만 자전거는 곳곳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자전거를 빌릴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그런 그 웹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돌려준다고 해서 안 돌려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인수할 업체하고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어서.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강남역 가는데 여기서 차편이 어려워서 특히 여기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에 가봐도 킥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반납이 하고 싶을 경우 어플상에 나와 있는 가상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된 곳에 반납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서비스 구역이 아닌 곳에 반납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지 않아 아이들도 빌릴 수 있습니다. 도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인도를 질주하는 상황. 출근길 인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달립니다. 규정대로 차도를 달려보니 차량과 사람, 장애물이 뒤섞여 안전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로 지난해에만 4명이 사망하고 124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유 교통수단의 종류와 규모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더 편하게, 사회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블랙 야크.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학점은 선동열 방어율. 80년대 농담처럼 대학가에서 회자됐던 이야기죠. 그의 방어율이 높을 리가 없으니 자신의 학점이 형편없을 때 학생들은 그렇게 농을 쳤습니다. 취업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고 캠퍼스엔 그래도 얼마간의 낭만이 존재했던 시기였으니까 가능했을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 그가 마무리 투수로 나서면 상대편 응원단은 바로 짐을 쌌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던 국보급 투수. 과연 그는 국감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특별히 그가 잘했다기보다는 공격하는 쪽이 억지였다는 평가 속에 한때 전설이 선수 선발 문제로 국감장에 선 장면은 보는 이에게는 쓸쓸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80년대 그와 함께 청춘을 보냈던 팬들에게는 어찌 보면 낭만의 종식이었다거나 해야 할까. 중간평가 점수 C학점. 이제 절반을 넘어선 국감에도 학점이 매겨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내놓은 점수였죠. 자세한 평가는 예상하던 대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으며 심지어 외워버릴 것만 같은 똑같은 성적표의 반복. 실제로 이른바 야구는 알지도 못한다는 야알못 논란까지 가져왔던 선동열 감독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고 골목 상권 문제를 추궁하려다가 오히려 그에게 강의를 들었다는 뒷이야기까지, 그리고 퓨마와 닮은 죄로 끌려 나온 벵갈 고양이. 선동열 방어율에 버금가는 중간평가 C학점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낙제점을 받는다 해도 문제는 없을 터이니 평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늘도 내일도 국감은 돌아갈 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선동열 방어율의 학점으로 대학문을 나선다는 것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 시대는 점점 달라지고 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뜬 채 내후년의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이젠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들에겐 낭만의 종식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다 보셨겠습니다만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듣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내용은 일부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 실체가 없는 정치 공세인 부분이 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반응부터 듣겠습니다. 서울시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를 닮아가는 것인지, 이재명 지사도 이 법적 책임 묻겠다 고소고발 남발하다가 예. 별로 본인이 잘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사라는 것은 기획균등과 이 투명성, 공정성의 이런 인사의 기본 원칙대로 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은 우리 사회나 우리 국민들이 절대 걱정할 일이 없죠.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서울시가 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작년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원칙만 제시했을 뿐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책임을 다 전가시켰죠. 미리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어제 인터뷰 11분 했는데요. 네. 오늘도 11분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길게 하시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손 사장님 판단하십시오. 그나저나 뭐 이사한 거 상관없는 이재명 지사까지 지금 등장을 시키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밝혀진 108명보다 10배가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8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축에 이르면 이를 것이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결국 앞으로 이제 서울시나 예. 서울시 산하 이런 공기업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조사 내용을 예. 더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 그런 내용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서울시 예. 발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5명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지난번 처음에 서울시 입장은 108명이었어요. 예. 한 명은 중복됐기 때문에 그럼 107명인데 예. 오늘 5명 하면 112명으로 늘어났어요. 2명에서 오늘 또 3명이 나와서 5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 벌써 5명이 늘어나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처음에 이 얘기를 뭐 108명이 아니라 1,800명이라는 얘기를 그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게 무슨 뭐 설문조사도 아니고 출구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것은 근데 뭐 인정하셨으니까 더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관계 자체를 부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서울시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그러니까 사내 커플로서 만나가지고 예. 한 직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가족관계 친인척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예. 부정하게 이렇게 채용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납득이 갈까요? 근데 가령 오늘 예. 서울시가 또 발표를 했지만은 추가로 이렇게 확인된 사람 중에서는 1급 김모 처장의 그러니까 배우자 예. 배우자 부인 배모 씨하고 예. 또 아들 김모 씨가 1급 그러니까 처장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 예. 처장의 그런 부정 채용이겠죠, 당연히. 예. 아무리 본인 또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김모 이 역장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배우자 안모 씨와 처형 안모 씨 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노조 또 금수 지회장의 또 아들도 들어와 있고 예. 이런 내용들이 문제라는 것이지 예. 정상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고 또 사내 커플로 부부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누가 문제 삼은 적은 없죠. 자, 어저께 이제 진경준 부시장의 얘기로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기관이 합친 상황에서 한쪽은 남편이 있고 한쪽은 부인인 경우에 갑자기 이제 한 직장이 돼 버리는 경우도 예.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 일탈의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
조직적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이 자체 조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양쪽이 굉장히 맞서 있는데 네. 감사원으로 가느냐, 네. 국정조사로 가느냐. 네. 국정조사를 이제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왜 못 믿으시겠습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들었습니다. 4대강 감사원 감사하면서 예. 아주 감사원을 호되게 이번에 질타했지 않습니까? 예. 4대강 감사도 4번 했는데 감사원 감사할 때마다 다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지금 현재 감사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내용 보도했는데 감사원 예.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던 한마디로 비서관이 예. 감사원 사무총장 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하면 최측근 인사가 알았습니다. 감사원 가 있어요. 국정조사를 통하면 그러면 지금 뭐랄까 실체를 보다 더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보다 빠르게 감사원 감사는 감사를 착수하고 예. 또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버려요. 어느 평론가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서울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그러나 국정조사로 가는 것은 사실 뭐 여태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뭘 밝혀낸 적이 있느냐.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양쪽 간에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던데. 자, 국회에서 제가 최순실 당시 청문 국회특위위원장을 했어요. 국민들께서 그 청문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청문특위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을 하면서 예. 정인들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예. 또 답변을 이끌어내면은 많은 의혹이나 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대체로 국정조사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이게 뭐 일간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들어가면은 이게 뭐 정쟁으로 이게 끝나버릴 거다. 예. 뭐 여태까지 이렇게 봐온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이제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 지켜보지만은 예. 없는 내용이나 호통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예.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해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야당 쪽이 되겠습니다만 예. 뭐 정확한 어떤 그 근거라든가 증거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공격을 했더라면 국정조사로 넘어가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국정조사는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행위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통공사 인사 담당 과장이 예. 그 윤봉 의원, 처음 문제 제기한 예. 윤봉 의원실의 보좌관하고 통화 내용할 때 예. 응답률이 11.28%라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99.8%의 근거로 가지고 제시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98%의 근거 내용은 예. 그러니까 서울시교통공사의 139개의 부서에서 예.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은 2개 부서 빼고 39명을 그 2개 부서에 39명을 빼면은 137개 부서에서 응답률이 99.8%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손사님 보세요. 15,000명 서울시교통공사 직원 중에는 예. 출산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병가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또 교대 근무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의 100%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A라는 팀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우리 부서에 이렇게 친인척 이번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화하는데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출한 게 그게 99.8%예요. 예. 근데 서울시 인사 담당 과장은 우리 국회 보좌관에게 예. 그 11.2%라고 응답률을 제시한 걸 이걸 서울시가 부정해 버려요. 예. 그 그런데 담당 과장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과정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미 예. 서울시가 인정한 오늘 5명 늘어난 것까지 해서 예. 112명 중에 추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채용 비리의 대상자들이 예. 오늘도 보십시오. 5명이 쭉 아까 열거했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근데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서울시교통공사의 불이익 때문에
저 이름 내지 못하고 그 심한 그 녹취 내용은 지금 여기서도 예, 우리가 알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어떤 녹취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가 회사의 무슨 간부인데 예.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인사 문제는 굉장히 좀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사 문제 매우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보자는 또 제보자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뭐 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제보자는 또 가려서 하는 것이기도 하긴 한데 뭐 지금 제보하신 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나오면 아는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또 서울시가 또 할 말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정도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왜냐면 어제 시간하고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의당도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을 국정조사에 넣자라고 해서 제가 뉴스에서 봤더니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럼 합시다 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요. 그 부분을 예. 여차 잘못하면은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한 주장 때문에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기업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의 초기 검찰들이 다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에 넘어갔어요. 기소되고 해가지고 뭐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하자 그러면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본질은 서울시 교통공사처럼 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또 고용 세습에 이 나쁜 잘못된 이 청년들의 일자리 약탈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이 기획 박탈을 한참 지난 강원랜드 가지고 이래보면 물을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포함시키자고 하면 포함시키는 건 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번에 시간은 지나서요. 이 쉽게 말하면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어느 누구 예에 둘 거 없이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럼 강원랜드도 문제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좀 보충 질문이 한 가지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다 검찰 다 조사하고 끝난 사안인데 왜 국정조사하냐고 하셨는데 만일 이 지금 채용 비리 문제도 검찰로 넘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들. 국정조사 전에? 이 국정조사 전에 이 부분도 검찰이 인지수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런 사회적 부정 비리가 국민적 분노로 지금 현재 치솟아 있는 상태면은 검찰이 이때 팔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그럼 검찰 수사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병행해서 같이 하자. 좋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청문회 할 때도 그때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다 하고 있었죠. 뭐 그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번만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청년들의 취업의 꿈을 뺏어가는 이런 일자리 약탈 행태를 어떻게 방치하면서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로부터 마저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간 자리에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귀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키워드는 LTE와 카톡으로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닥터 헬기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헬기가 일단 높게 날거나 바다 위를 날 때 무전망이 마땅치 않아서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토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지금 무전 친다고 해서 나온 화면은 카톡으로 병원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헬기 기장들은 저주파망을 쓰고요. 근데 이는 관제탑과만 통신이 되고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헬기에 탑승한 의사가
병원과 연락할 일이 있을 텐데 사실 마땅한 통신망이 없어서 제대로 무전을 못하는 겁니다. 예. 외국에서는 별도의 닥터 헬기를 위한 그 저주파의 채널을 열어줘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규제가 복잡해서 안 된다고 이국종 교수 측에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의사들이 이제 환자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이제 헬기에서 병원으로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위급한 환자들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어떤 준비를 해놓아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도심에 좀 들어와야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예. 닥터 헬기가 우리나라에 아직 6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이 미비하다라고 아주대 응급팀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응급 헬기가 소방 헬기가 지금 이제 경기가 열리고 있는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해서 바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예. 주택가 잔디밭에도 착륙을 해서 응급 환자를 그렇군요. 이송하는 장면들을 이제 오늘 이국정 교수가 화면을 준비해서 봤는데요. 예. 바로 영국에서는 저렇게 응급 환자가 있는 가까운 곳에 늘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계점이라고 해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계하는 인계점. 예, 예. 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계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계점 근처에서만 응급 환자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환자를 인계점 근처까지 옮기고 이런 시간에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엔 그 헬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것이 또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의심자의 방치로 했습니다. 예, 뭔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올린 트윗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기사를 링크한 뒤에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다. 가족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질병의 유경험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인데요. 성인 4명 중 1명입니다. 아,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자까지 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약간 부적절한 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실제 이 지사 트윗 댓글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다 범죄자라는 논리냐 또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이용하는 거냐라고 했고요. 또 인권 변호사가 맞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건이 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예. 가족 일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트윗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측근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연관이 좀 돼 있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전에 받은 이재명 지사 측근에 따르면 본인이 예전에 가족 중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과민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환영받은 군복으로 잡았습니다. 군복이 어디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국회에서 좀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예. 오늘 연예인 출신의 병사, 이른바 연예병사라고 하는데 3명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모두 병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과 만나고 있는 3명의 연예병사인데 왼쪽부터 지창욱 씨와 강하늘 씨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성규 씨입니다. 예. 보통 오늘 이제 이 세 연예병사가 온 거는 국방부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이 뮤지컬을 제작해서 군 70년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 나오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출연자들로 하여금 홍보와 뭔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국회 여야 그리고 국방위와 담당 비슷한 소관인 문체위를 방문을 한 겁니다. 예. 흔히 국회에서는 군복 입은 장성들이 나와서 딱딱한 장면만 연출됐는데 연예병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예. 몇 가지 사진을 보면 의원실 보좌관들이 앞다퉈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예. 의원들도 같이 사진을 찍거나 몇몇 의원은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특히 심상정 의원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국방이나 문체위가 아닌데 저 연예병사 중에 한 명이 심 의원의 팬이다고 하면서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 사진 말고 한 장이 더 있는데 의원실에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심 의원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만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아까 그 보좌관 사진은 그렇게 오래 냈는데 그 보좌관한테 허락은 맡았습니까? 예. 사진을 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고요. 예.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보내줘도 좋다고 예. 해서
보였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 국감으로 들어가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국회에 좀 부드러운 장면을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등의 최저 기온이 6도에서 8도로 일교차가 1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any rivers to cross, but I can't seem to find my way over. Wandering, I'm lost as I tread